이 이야기는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한다.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 그냥 나라고 부르겠다. 20대 초반, 나는 대학에서 중간고사를 마치고 스트레스를 풀 겸 친구들과 함께 산 속 깊은 곳에 위치한 한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곳은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서 찾은 곳으로 사진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고 가격도 저렴했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출발한 우리 일행은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그 광경에 넋을 잃었다. 펜션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주변은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건물은 나무로 만들어져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었고 멀리서 봐도 아늑함이 느껴졌다. 우리는 짐을 풀고 저녁 바비큐 파티를 하기 위해 장을 보러 근처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펜션으로 돌아왔다. 저녁 해가 지고 나서 우리는 펜션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굽기 시작했다. 고기 냄새가 진동하고 우리는 서로 웃고 떠들며 오랜 친구들 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점점 어두워지면서 숲속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들이 귀에 걸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작은 동물들이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선명해졌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작은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외쳤다. 저기 봐. 뭐가 있어. 우리가 시선을 돌린 곳에는 한 소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다.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다. 이런 데에 소녀가 혼자 있을 리가 없어. 뭔가 이상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친구 중 하나가 소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녀는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닭살이 돋았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친구 중 어느 하나가 말했다. 우리는 불안을 느끼며 서둘러 펜션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창문 밖으로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이상한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았다. 밤새도록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점점 더 강해졌다. 결국 나는 도저히 혼자서 머물 수 없어서 친구 방으로 갔다. 친구들은 이미 깨어 있었고 그들 역시 이상한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밤을 서로 붙어 있어야 했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깨어 있었다. 아침이 되어 펜션 주인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자 주인은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며 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 년 전 이 펜션 근처에서 한 소녀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이 주변 숲속에서 놀이를 하다 사라졌고 그 후로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여러 손님들이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소녀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짐을 싸서 서둘러 펜션을 떠났고 돌아오는 길에도 멀리서 그 소녀의 모습이 얼핏 보이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나는 친구들과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평범한 펜션 여행이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순간으로 남았다. 여러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곳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게 좋을 것이다. 물론 정말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한국의 한 도심지에서 아주 이상하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었지만 그 기이한 정황들과 함께 많은 이들은 그것이 공포스럽고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북쪽 끝에 위치한 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투박한 외관과 낡은 시설들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임대료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때문에 부모들은 할 수 없이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게 되었죠. 그날 밤 오후 11시가 넘어가던 시간,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공기는 싸늘했고 아파트 단지는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층에 사는 이모 씨는 자신의 침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녀의 집 문 앞에서 작은 물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흐릿한 빛이 깜빡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지? 누가 이 시간에? 라고 생각하던 이모 씨는 아무래도 불안함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습니다. 현관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고 다만 문 앞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라고 적힌 그 쪽지는 얼핏 보아도 누군가가 급히 적은 듯한 필체였습니다. 그녀는 찝찝함을 느끼며 쪽지를 던지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의 이름이 떴고 이모 씨는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 대신 들린 소리는 아주 낮고 귀에 찬 물소리였습니다. 이모 씨는 얼떨결에 전화를 끊었지만 똑같은 파일이 다시 재생되듯 전화가 또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심한 두려움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죽음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몇 달 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즉시 방으로 돌아가 이불로 몸을 감싸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눈을 감으면 죽음을 예고하는 무서운 종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그 불안한 감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내 그 화살은 물방울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침대 밑에서 느껴졌던 이상한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방바닥은 평소와 달리 차가워졌고 약간 습기 찬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받으려던 그녀는 핸드폰 화면에 차가운 손에 주의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하려던 그녀는 차마 전화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버렸습니다. 또한 핸드폰 배터리는 거의 방전 상태였기 때문에 무서움이 극에 달한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순간의 두려움을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끝없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다시 전화를 확인해보니 자신이 전화를 걸었던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쪽지를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모든 게 꿈 같았고 생각할수록 미쳐가는 느낌이 들어 당장 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 말리기를 거쳐야 했던 이모 씨는 점점 더 이상한 사건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상한 그림자들을 자주 보게 되고 밤마다 자신의 고양이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어 울곤 했습니다. 이모 씨는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결국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고 몇 달 후에야 비로소 그 아파트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떠남과 함께 그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누군가가 죽음의 메시지를 받은 사건들이 재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급격히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아파트의 이야기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이상한 신고와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목격담을 계속해서 올리곤 합니다. 각각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모 같은 사례가 하나도 적지 않았죠. 이모 씨의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여전히 떠도는 수많은 공포썰 중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도 미스터리와 공포의 집합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후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그 사건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숙한 상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가 그 낡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면 밤마다 들려오는 작은 물방울 소리와 함께 그들만의 공포와 맞서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김씨 가족은 반짝이는 낚시터와 맑은 공기 그리고 수목이 울창한 조용한 황을 좋아해서 도시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1년 정도가 되었다. 김씨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아담하지만 아늑한 집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김씨는 낚시터 근처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발견했다. 낡은 나무로 만들어진 이 창고는 거의 무너져 가고 있었고 창고 앞에는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김씨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창고 내부를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창고 문을 밀며 문틈 사이로 얇은 빛의 줄이 들어오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굳고 부식된 나무 문이 삑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열렸다. 그 소리와 함께 먼지와 함께 오래된 거미줄이 엉겨붙은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안쪽 구석에 눈길을 끄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김씨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고 날짜는 40년 전으로 적혀 있었다. 일기장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다. 오늘도 그 아이가 보였다. 창고 주변을 맴도는
그 검은 자루를 가진 아이. 그는 항상 울고 있다. 그의 눈을 보면 그가 겪은 고통이 보인다. 하지만 그저 보고 있을 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아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김씨는 소름이 돋았다.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왜 항상 울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일기에는 더 이상의 정보는 적혀 있지 않았다. 김씨는 일기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아이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가 그 일기장의 이야기를 묻자마자 얼굴이 얼어붙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마침내 한 노인이 김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40년 전 이 마을에 한 가족이 있었다. 그 가족 중 작은 아이가 자주 그 창고에서 놀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실종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아이의 울음소리가 창고 주변에서 자주 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창고에 들어가면 이상하게도 기묘한 현상들이 일어나곤 했다. 화재, 실종사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창고를 봉쇄하고 출입을 금지시켰던 것이다. 김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지만 그보다 더 큰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창고로 갔다. 창고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읽으며 그는 불명확하지만 어렴풋하게 아이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김씨는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그는 창고 안에 있었고 어린 소년이 울고 있었다. 소년은 검은 자루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김씨는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다. 왜 울고 있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런데 소년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다. 김씨는 꿈속에서 소년을 꼭 안아주었다. 그 순간 소년은 잠잠해졌고 조용해졌다. 김씨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는 그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소년의 영혼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김씨는 다시 창고로 갔고 그곳에서 소년의 영혼에게 말을 걸었다. 너의 영혼을 풀어줄 방법을 알려줘.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그 순간 창고 내부가 갑자기 빛으로 가득 찼고 소년이 나타났다. 소년은 이번엔 울지 않고 단지 조용히 김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를 묻어줘. 그리고 내 영혼을 편히 쉴 수 있게 해줘. 김씨는 소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와 함께 그 창고 안에서 소년의 유골을 찾았다. 유골을 발견한 후 김씨와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김씨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소년이 웃고 있었다. 고마워요. 이제 나는 편히 쉴 수 있어요. 그 이후로 창고 주변에서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김씨는 이 경험을 통해 영혼의 고통과 구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전설로 남기게 되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이제는 그 창고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조금 쓸쓸하지만 따뜻한 기억을 간직한 곳으로 남았다.